여러분 안녕하세요. 촉선생의 지리 시리즈 제5탄. 오늘 주제는 축구로 보는 지리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 장소는요, 저희 집입니다. 필기할 게 없어서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이 지리적 지식이 축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자분들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전문적인 축구 용어도 들어가고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오늘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오늘 축구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왜 이 주제를 정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유로 2016이죠, 그죠? 유로 2016이랑 코파 아메리카가 각 대륙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원래 유로는 짝수년에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코파 아메리카는 사실 연도가 약간은 정해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최근부터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됐는데, 올해는 특별히 코파 아메리카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별히 지금 열리고 있죠. 그러면서 유럽의 유로 2016과 그 다음에 코파 아메리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축구 열기에 맞춰서 저도 한번 축구와 관련된 이 지리적인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고자 해서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눴는데, 크게 나누면은 이 축구와 관련된 자연지리적인 요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구와 관련된 인문지리적인 요소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이 기후와 관련된 이 축구의 리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혹시 리그가 몇 월달에 시작해서 몇 월달에 시작되는지 아나요?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축구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축구는 3월에 시작을 해서 11월달에 축구 시즌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축구 리그랑은 많이 다르죠. 자, 유럽의 축구 리그를 한번 보면은 영국이나 스페인,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 유럽의 우리 축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의 리그의 시작월을 보면은 보통 7월 말에서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 5월쯤이 되면은 리그가 끝이 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리그의 가장 피크 때가 겨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리그의 시작이 유럽과는 다르게 여름철이 피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축구의 리그 시즌 기간이 다른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기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너무나 덥고 습합니다. 반면에 겨울철은 엄청 춥고 건조한 게 특징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축구를 덥고 습한 여름에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엄청 추운 겨울에 하는 게 낫겠어요? 저라면은 아마 그래도 겨울보단 여름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이 너무 혹독하게 춥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기후적인 영향 때문에 이 축구의 시즌이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 패턴을 보입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 아까 말했던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상당히 온화합니다. 따뜻한 바다 위를 불어오는 편서풍이라는 바람 때문에 겨울철은 온화하고 여름철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덥지가 않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굳이 여름에 하지 않아도, 더운 여름에 하지 않아도 겨울철에도 충분히 축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상당히 고온이고 건조한 환경을 보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날씨에서 축구했다가는 당연히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겠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더운 여름철보다는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땀을 흘릴 수 있는, 몸의 체온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겨울철에 축구를 하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부 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5월에 시작해서, 아니죠, 5월이 아니죠, 7월이나 8월에 시작해서 5월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북유럽 같은 경우 노르웨이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렇게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랐던 사실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북유럽 같은 경우도 역시 겨울철이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에 축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12년 이전까지는 3월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리그가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3년 시즌부터는 서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같게 7월에 시작을 해서 5월에 리그가 끝나는 형식으로 리그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자, 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그의 방식을 바꿨냐면은 바로 챔피언스 리그 때문인데,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럽에서 가장 상위 랭킹에 해당되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같이 시합을 하게 되죠.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 리그의 일정이 다르다 보면은 상당히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 또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많은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리그의 일정을 바꾸는 과감한 결단을 하기도 했죠. 이 챔피언스 리그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은,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 역시 5월에 7월에 8월인가요? 8월인가 9월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5월까지 시작이 되는데, 이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러시아 리그도 그렇고 중간에 아주 긴 휴식기가 존재합니다. 역시 겨울에 추운 기후 때문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겨울철이 너무나 춥다 보니까 12월 초순부터 그 다음에 3월 초순까지 리그에 휴지기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챔피언스 리그도 12월 10일경부터 시작을 해서 2월 중순경까지 휴지기가 존재하는데, 이 휴지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나라에 갔다 홈에서 한 경기, 원정에서 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러시아와 같이 추운 날에서 경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위험과 그 다음에 역시 너무 혹독한 추위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축구 환경 때문에 이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휴지기가 존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기후와 관련해서 여러 나라들의 축구 시즌이 달라진다는 거, 축구의 리그의 계절이 달라진다는 거 일단 한번 우리가 소개를 해봤고, 남미 같은 경우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역시 남미 같은 경우도 7월에 시작을 해서 5월에 리그가 끝난다는 사실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지형과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볼 텐데, 지형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는 고산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라파스라는 도시는 해발 고도가 무려 3,400m나 되죠. 볼리비아의 수도인 이 라파스에서 축구를 하지 않으면 이 볼리비아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축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국제 경기를 할 때, 자국에서 국제 경기를 열 때는 대부분 이 볼리비아의 수도인 라파스의 경기장인 에르난도 실레스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씩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파 아메리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파 아메리카가 191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볼리비아라는 나라에서는 이 코파 아메리카를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대회를 유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두 번밖에 열진 않습니다. 1963년도에 한 번 열게 되고 1997년도에 경기를 한 번 열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사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렇게 축구 강국이 아니라는 거죠. 남미 예선을 치르면은 크게 10나라가 예선을 치르는데, 한번 이 나라를 언급해보면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이렇게 10개 국가가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총 18개, 이거는 아니죠. 일단 이 10개국이 남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나라 및 여러 나라에서 한 두 나라 정도를 초대를 해서 이 코파 아메리카를 치르는데, 볼리비아에서 치러졌던 1963년도에 이 볼리비아가 우승을 합니다. 이 남미에 있는 10개국 가운데 볼리비아의 축구 순위를 굳이 매겨보자면 한 9위 또는 10위 정도, 축구 강국이 아닌, 어떻게 보면 축구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나라 쪽에 속하는데, 이 63년도 볼리비아 대회에서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 우승을 할 수 있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해발고도에 있었던 거죠. 이 라파스라는 곳뿐만이 아니라 볼리비아 대부분의 도시들은 다 고산도시 위치에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축구를 할 때마다 선수들이 전반전에는 막 신나게 뜁니다. 뭐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열심히 뜁니다. 하지만 후반전만 되면 이 저산소증,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체력이 탁 떨어지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때 이제 볼리비아가 드디어 이 볼리비아의 축구 실력을 뽐내게 되죠. 그러면서 볼리비아에게 많이 무너졌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볼리비아는 1963년도에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963년도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칠레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은 바로 기권을 해버립니다. 축구를 하지 않고. 한 경기 뛰고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래서 이제 볼리비아가 1963년도에 우승을 한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볼리비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코파 아메리카가 개최가 되는데, 역시 이때 우승은 아니지만, 얼굴이 이렇게 부었나요? 자, 우승은 아니지만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에게 마지막으로 결승전에 3대1로 지면서 준우승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때도 이 고산지대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볼리비아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국가인 페루나, 그 다음에 뭐 콜롬비아라든가 등등 이런 나라들은 이 고산도시가 발달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홈에서 축구를 하면은 상당히 유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2007년도인가? 피파에서 이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 고산기후 지역에서 몇 군데 축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고산 지역에서의 축구에 관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게 되면서, 고산 지역에서 이제 해발고도 적어도 2,500m 이상인 지역에서는 축구를 못하게끔 하려는 이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축구 규칙이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고산 지역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특히 가장 반대했던 나라는 역시 볼리비아가 되겠죠.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무슨 짓까지 했냐면요, 이 볼리비아 대통령이 해발고도 5,000m 되는 지역에 가서 축구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축구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항의를 하게 되자 결국에는 피파에서도 철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전히 고산 지역에서도 축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꼽아보자면은 이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이 남아공 월드컵 지역 예선,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스에서 치러졌던 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볼리비아가 아르헨티나를 무려 6대1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르헨티나는 강력하게 고산기후 지역에서는 축구를 못하겠다라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게 되죠.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지형이 축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봤고, 우리나라 역시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랑 해발고도 1500m 정도 되는 요하네스버그라는 남아공의 수도에서 한번 축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경기를 위해서 막 저산소 훈련 등등 해가지고 고산지대에 적응 훈련을 엄청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지형 역시 축구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 앞으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후와 지형이 축구의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래서 보면은 월드컵 같은 경우도 이 유럽에서 치러질 때랑 남미에서 치러질 때 우승국이 항상 갈리죠, 그죠? 유럽에서 월드컵이 치러지면 보통 유럽의 나라들이 우승을 하게 되고, 남미에서 치러지면 남미의 국가들이 보통 우승을 하게 됩니다.
남아공 월드컵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남반구이기도 하고 남미와 유사한 기후 환경이 나타났기 때문에 브라질이 우승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일하게 한 번 예외가 있었죠. 저번 월드컵이었던 브라질 월드컵 때는 애석하게도 독일이 브라질을 어마어마한 점수차로 이기면서 독일이 우승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기후와 지형은 축구 경기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 먼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자, 이번에는 인문지리가 축구의 요소에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지금 코파 아메리카를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보실 텐데, 이 코파 아메리카를 보면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와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먼저 예로 한번 크게 들어보겠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면은 참 인종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인도 있고 원주민도 있고 백인도 있고 혼혈인도 있고 정말 다양한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흑인 축구 선수 하면은 지금은 이제 많이 늙었지만 펠레가 있겠네요. 그죠? 펠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알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백인 축구 선수라고 하면은 우리 하얀 펠레라는 별명을 가진 까까. 그죠? 까까가 있겠죠. 그리고 좀 원주민적인 성격을 가진 축구 선수를 꼽아보자면 과거에 축구 영웅이었던 호마리오라는 선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혼혈인이라고 친 혼혈인? 네, 혼혈인의 가장 대표적인 전화가 와서 방송이 중간에 끊겼네요. 네, 호나우 딩뇨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브라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종이 한데 모여서 어우러진 참 글로벌한 국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은 흑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축구 국가대표 모두가 다 백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축구 국가대표 구성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축구 국가대표가 구성이 됐고,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은 왜 백인으로만 구성된 축구 국가대표가 형성이 됐는지 살펴보면,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식민지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 위도상, 적도 부근에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로 넘어오면서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열대 기후고 커피 생산량이 많은, 커피가 재배가 잘 되는 나라이다 보니 이 커피 재배를 위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플랜테이션 작물이라고도 하는 다양한 작물들이 있는데, 이런 작물들은 절대 백인들이 직접 재배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을 쓰게 되는데, 그 노예들이 바로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바로 흑인 노예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는 흑인 노예들이 많이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국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원주민과,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서 넘어왔던 백인들과 아프리카에서 넘어왔던 흑인들이 뒤섞이면서 혼혈족도 나타나게 되면서 브라질이라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구성이 다양하게 구성이 된 거죠. 반면에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온대 기후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 유럽의 기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역시 플랜테이션 작물들이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기도 하고요. 굳이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이제 식민 국가였는데, 스페인이 남미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백인들로 구성된 그런 축구 국가대표팀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해보자면은 안데스 산맥 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 볼리비아라든가 페루,
칠레 이런 나라들은 축구 선수 국가대표 얼굴들을 보면은 원주민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들에는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냐면 바로 안데스 산맥 때문이었던 거죠. 안데스 산맥은 워낙에 높고 험준하다 보니 유럽 사람들이 거기까지 쳐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았던 거고, 상대적으로 원주민의 비율이 높을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안데스 산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 원주민의 비율이 높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리를 알면 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구성 또한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과 관련된, 이 축구 선수 이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남미의 축구 선수 이름을 보면은 정말 똑같은 이름이 많습니다. 멕시코에도 에르난데스, 콜롬비아에도 에르난데스, 볼리비아에도 에르난데스, 파라과이에도 에르난데스, 나라마다 에르난데스가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이름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로드리게스. 자, 야구 선수도 있죠. 알렉스 로드리게스, 무슨 하메스 로드리게스, 막시 로드리게스, 헤세 로드리게스.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라는 이름이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페인에도 있죠, 그죠? 왜 이렇게 같은 이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않겠죠. 바로 스페인의 식민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죠? 그래서 이 스페인식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브라질의 축구 선수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호날두가 되겠죠, 그죠? 포르투갈의 호날두. 원래 이름은 호나우두죠, 그죠? 근데 브라질에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호나우두가 있었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 똑같으니까 다르게 하기 위해서 호나우두를 호날두로, 그리고 우리 호돈신인 호나우두를 호나우두로, 그리고 또 호나우두 이후에 외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호나우딩뉴가 있죠. 이 호나우딩뉴 역시 원래 이름이 호나우두였다라는 거. 근데 작은 호나우두라는 이름으로 호나우딩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포르투갈과 브라질 역시 같은 이름을 쓰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역시 식민 국가였던, 같은 언어를 쓰는 국가였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왜 이름이 이렇게 같은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또 밤이 되면 유로컵과 코파 아메리카를 열심히 볼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이 축구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지리적인 지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축구를 본다면은 더 재미있는 축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축구하는 모든 선수들 열심히 축구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즐겁게 운동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더 알차고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